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책입니다. 3월도 벌써 초순이 다가왔습니다. 북한이 9일 오후 6시 20분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을 남포 일대에서 서해 방향으로 발사했습니다. 일단 한 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재원 분석 중입니다. 3월 13일부터 23일까지 펼쳐지는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프리덤 쉴드에 반발해서 도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는 이번 프리덤 쉴드 기간 연합 야외 기동훈련 FTX의 명칭을 전사의 방패 워리어 쉴드 FTX로 붙이고 종전보다 규모를 대폭 키워서 전국급 실기동 훈련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이 동해안의 상륙작전부터 편안하게 제대로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 연습 기간에는 미국 핵항모 니미츠와 그리고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의 한반도 징계를 협의 중입니다. 사실 핵 잠수함 한반도 징계는 평시에도 하고 있지만 극비상으로 되어 있죠. 그걸 공개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 3일 B-1B 전략 폭격기와 그리고 무인 공격기 MQ-9 리퍼 그리고 6일에는 B-52H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이 징계가 됐습니다. 특히 B-52H는 올해 들어와서 처음 징계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를 바뀌면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 안보 분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응한 한미일 확장 억제 협의체 창설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걸 미국이 먼저 제안했다는 얘기가 있고 아니다, 한국이 먼저 제안했을 것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한국이 핵개발 운운하는 그런 여론이 조성이 되니까 미국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는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강화해서 한국이 미국의 핵 전력 운용 계획과 그리고 실행 과정에 직접 참가하는 논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 보도를 보면 최근 일본 정부는 한미의 확장 억제 강화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최근에 한미일 안보 공조가 급격하게 빨리 진전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월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때를 가정을 한 것인데 대한민국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 이런 보고를 했죠.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작게 보도가 되는데 아마 미국에는 이게 엄청나게 크게 보도가 됐던 모양입니다. 워싱턴에 충격파를 던진 겁니다. 한국도 핵을 개발할 수가 있다. 이에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1월 달에 전격 방한해서 확장 억제 공약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를 핵 공격을 하면 미국이 동일한 방법으로 똑같이 보복 공격을 해버린다 하는 이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미 전략자산 전개 그리고 주한미군 훈련 강화 조치에 나섰습니다. 외교가에서는 한미일 확장 억제 협의체가 신설이 된다면 3국의 강해진 결속력을 보여주는 상징성을 넘어서 미국 확장 억제 실행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는 미국이 핵우산을 펼쳐준다, 핵우산을 보장해준다 이래도 이게 말뿐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샀는데 앞으로 3국이 이 확장 억제 협의체를 만들어서 실제 그걸 논의를 하고 훈련에 적용을 한다면 이 확장 억제 실행력은 대단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정치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물간 뉴스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따끈따끈한 뉴스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예상한 분들도 많이 있지만 윤석열 직할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결선 투표는 없습니다. 보수정당으로서 지난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은 지 정확히 1년 만이며 그리고 정권이 출범한 지 10개월 만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대회는 처음이었죠. 모일 수가 없었으니 말입니다. 언론 표현을 빌리면
견제로는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당원으로서 이 킨텍스 전당대회장을 찾아 대선 캠페인에서 하던 어프컷 세리머니를 다시 보였습니다.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등장한 것도 6년 만이라고 하더군요. 박근혜 대통령 이후 처음입니다. 모든 뉴스가 이 전당대회에 파묻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뉴스, 그리고 다음 달 미국 국빈 방문 뉴스마저 지금 파묻혀버렸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모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쏠린 겁니다. 덕분에 국민의힘은 모처럼 컨벤션 효과를 제대로 누렸습니다. 지금 아마 조사를 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굉장히 높아져 있을 겁니다. 민주당에 비해서 10%포인트가 차이가 나는데 지금은 아마 2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떻든 전당대회 결과는 예상 그대로였습니다. 제 예상 그대로였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윤심이 좌우한 전당대회였다. 저는 전당대회 당일에는 경선 결과 발표 바로 그 직전까지 KBS 사사건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석을 하기 전에 아마 결선 투표는 없을 것이다, 김기현의 당선은 확실하다, 이런 멘트를 하고 일어났죠. 일단 제 예측대로 김기현이 과반을 넘어서 결선 투표 없이 당선이 됐습니다. 안철수는 무너졌고 황교안도 자신의 위치를 깨달았다. 무엇보다 이준석 키즈들은 변명의 여지 없이 패퇴했다. 제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준석 키즈들은 무대 뒤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왜 이리 됐을까요? 지난 이준석 파동을 겪으면서 이 이준석은 보수주의의 핵심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도덕성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몇십 년 정치평론을 해오면서 우리나라의 보수 진보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을 때 보수의 핵심 가치가 도덕성이라는 것을 방송에서 수없이 강조를 하곤 했습니다. 바로 그 도덕성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든 장본인이 이준석인 겁니다. 그는 자신을 발탁해준 박근혜 대통령을 호가호위해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으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2차례나 대전까지 찾아가서 말입니다. 이준석은 젊은이답지 않게 성상납 여부의 성명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회사 안에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명에 응하지 않으면서 측근인 김철근을 시켜서 증거인멸에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7억짜리죠. 뭔가 각서를 써줬죠. 그 결과 당을 군주로 몰아넣었는데 이준석은 자신은 살겠다면서 법적으로 당했습니다. 가처분 소송을 계속 넣었죠. 솔직히 당원이든 아니든 그동안의 경과를 지켜본 보수주의자 국민들은 이준석 트라우마를 가지게 됐습니다. 다시는 그런 대표를 만들면 안 되겠다.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일정 부분 있지만 이준석이라면 고개를 질레질레 흔드는 국민들이 그만큼 늘어난 겁니다. 그걸 이준석만 모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는 친윤 1색이 됐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윤심이 관통을 한 전당대회였습니다. 대통령실부터 나서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안철수마저 처음엔 자신이 친윤이라고 내세웠습니다. 윤한연대, 이 말은 안철수가 한 말입니다. 윤한연대는 곧 대통령실의 반박을 받고 무색해졌습니다. 반면 윤통은 김기현을 밀고 있다. 윤심은 곧 김기현이다. 이런 말은 공공연하게 전파됐습니다. 이준석을 비롯한 비윤계의 반발, 더 나아가 비방과 그리고 이로 인한 내분에도 윤통이 미는 김기현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울산 땅 투기, 그 비방이 아주 대표적인 비방이었죠. 그런데 이런 윤심이 관통한 바탕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 당의 정체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탄핵 사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구속, MB 구속. 박근혜 대통령은 다 합해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죠. 이런 일련의 사태는 보수 정당의 정체성이 무너진 것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공천 실패로 황교안 체제가 물러나자 김종인이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앉으며 당은 더 큰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당의 강령과 정강 정책에 경제민주화를 집어넣고 기본소득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선 게 이준석 지도부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민이 동의할 만한 새로운 스타를 발굴하지 못해 결국 대안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찾아왔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윤석열은 처음부터 보수 정당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밀턴 프리드먼 얘기도 했죠. 제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상식과 공정으로 돌아가자. 이 구호는 바로 그 보수성의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이러니 이번 전당대회는 보수 정당으로서 정체성 문제에서 친윤이 곧 정통파의 위치에 설 수 있었고, 그러니까 친윤이 보수 정당의 정통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정통 보수의 정체성에 익숙한 50대 이상의 당심을 그대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정체성에서 의심받는 굴론돌 안철수는 앞으로도 이 정체성 문제는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역시 보수 정신의 핵심인 도덕성에 이미 치명적 결함을 노출시킨 자입니다. 그런데다 그는 말은 빠른 대신에 종종 빈곤한 철학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당 대표까지 올랐으면서 내부 비판과 그리고 이미지 중심 자기 정치를 능숙하면서, 그거 잘 아시죠? 제갈 국민이 줬다는 비단 주머니, 이런 자기 정치, 이미지 정치는 아주 능숙하면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제대로 다투는 이슈조차 찾지 못한 것이 바로 그걸 증명합니다. 그 상대가 모든 걸 엉망진창으로 만든 문재인 정권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준석께는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아마 다시 재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철수도 굴론돌로서 이 발언권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황교안은 물론 그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의지한 친박계도 이제 소멸의 길을 걷는 게 보였습니다. 자, 어쨌든 보수 정당 국민의힘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지난 전당대회와 마찬가지로 의원 경력은 물론 공직 경험 등이 전혀 없는 정치 지망생들이 이번에도 당대표 선거에 나섰습니다. 천하람이죠. 그리고 최고위원 선거에도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성과를 냈지만 그게 한계였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적어도 역선택의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사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준석의 등장은 보수 야당으로서는 엄청난 시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준석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등장할 당시에 잠시나마 우리에게 던져주었던 신선함은 결과적으로 젊음이라는 것 외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걸 아주 잘 이용했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신문들이 보수의 새 피를 지원했습니다. 이준석이 타는 따릉이가 부각이 됐고 그의 기지개 켜는 장면까지 조선일보 일면 중앙에 떡하니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아마 특정 정치인을 이렇게 도와준 것은 전무후무한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그에게 두 번째 주어졌던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박 대통령이 1개 국회의원실의 인턴을 당의 비대위원으로 발탁했을 때죠. 그때도 그는 겸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절의 기운을 받아 얻었던 두 번째 기회, 당대표가 된 두 번째 기회, 그는 영선의 스타가 되어 당권을 잡았는데 여전히 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방자함이 여러 문제를 일으켰고 결국 자기 무덤을 파는 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민의힘은 제대로 선장을 만나 지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먼 여정이 남아있지만 말입니다. 자, 어떻든 이 친윤 패권주의 논란은 했지만
결선 투표 없이 김기현이 첫 번째 투표에서 압도함으로써 당은 아주 쉽게 안정을 찾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강 3약인데 1강은 53, 그리고 3약을 다 합해서 47. 그러니까 압도를 한 겁니다. 김기현 대표 외에도 5명의 최고위원 모두 친윤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직할 체제란 말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이날 전당대회 축사에서 당의 위기를 자신의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이게 교시 같은 말인데, 글쎄요, 과거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얼마나 속이 탔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당의 위기를 자신의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지 마라. 솔직히 지금 누구를 겨냥한 말일까요? 8개월 전 이준석 사태를 지켜보면서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에 맞서 소수지만 집권 여당의 단합된 목소리가 아마 제일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승자도 패자도 없이 모두 하나가 되지 않은 걸 다시 강조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김기현이 얻은 52.93%, 이 53%의 압도적 득표는 도외시한 채 비주류가 47%에 이른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조선일보도 그렇게 썼더군요. 47%의 반대표가 있다. 비주류가 있다. 국민의힘에 지금 친윤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 친윤이라기보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사이비 좌파들이 패퇴하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큰지를 아직도 많은 언론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런 국민의힘이 친윤에 경도된 것을 민주당이 알아챘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에서 야당의 전당대회를 축하한다는 말은 하지 않은 채 친윤의 독주를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내 민주주의의 사망선고, 이런 말까지 썼습니다. 국민의힘 안에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다 죽었다. 자신의 정당 민주당의 내부는 어떻습니까? 민주주의가 과연 살아있는 것입니까? 그곳이야말로 말입니다. 민주당 대변인이 말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솔직히 그도 그럴 것이 김기현이 얻은 득표율 52.93%와 2위 안철수의 득표율 23%의 차이는 너무 큽니다. 2배가 넘죠. 김기현의 득표율은 2월 10일 책임당원 여론조사로 진행된 컷오프 지지율, 거기 언론 보도를 통해 흘러나왔죠. 그때의 수치 47%보다 5% 이상 오른 수치입니다. 반면 안철수는 컷오프 때 24%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사실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약간 줄어들었다고 해야 합니까? 신문들은 김기현에 대한 이런 표설립 현상을 두고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 대한 당원들의 반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 보수 정체성의 차이가 이 시간이 흐를수록 표설림을 더 강하게 만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보수 정체성은 바로 친윤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가장 보수 정체성이 높은 분이 누구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다. 이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안철수는 정치 철학적 면에서, 그리고 이준석은 도덕성 측면에서 보수주의의 정체성과는 현격한 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당심은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준석이 드러내놓고 밀었던 후보들, 그 천하용인이라고 합니까? 이 후보들은 모두 고배를 들었습니다. 1인 2표로 치러진 최고위원 선거에서 이준석계 김용태와 허은하는 각각 10.87%, 그리고 9.90%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한때 이준석맘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던 정비경도 고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전당대회는 끝났습니다. 완벽한 친윤의 승리입니다. 다른 한편 이번 전당대회를 말하자면
당 정체성을 두고 벌어진 싸움에서 보수 정체성을 드러낸 쪽이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반면 이번 전당대회로 친박 비박 싸움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소멸한 겁니다. 그리고 탄핵을 두고 벌였던 내부 갈등도 사실상 거의 사라졌습니다. 탄핵의 강을 이제 건넜다고 할까요? 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트라우마는 아직 여전했습니다. 이준석은 선거 막판 우리들이 일그러진 영웅까지 들고 나왔죠. 그 이문열 선생의 소설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을 엄석대로 몰아넣는데 그야말로 성상납이나 받는 불량 이미지만 덧칠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기현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물론 그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정치적으로 완전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러나 친윤 이미지를 등에 업으면서 합리적이고 겸손하다는 김기현 특유의 브랜드, 어떤 특유의 이미지, 이 브랜드 이미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김기현에게 이번 당대표 자리는 축배를 드는 자리라기보다는 자칫 독배가 될지도 모르는 미지의 잔을 드는 위험천만의 자리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윤석열에게는 지금까지는 핑계가 있었습니다. 작년 5월 9일 취임을 하고 정권을 물려받은 뒤에 곧장 밀어닥친 삼고현상,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삼고현상은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곡물과 에너지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게다가 미국 등 선진국을 필두로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다른 한편 긴축과 함께 RA 공포, 리세션의 공포, 이 공포는 지금 현재도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죠. 올해 우리나라 대기업 절반은 채용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치솟는데 그 물가 원인이 대부분은 에너지와 곡물 가격입니다. 우리 통제를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유동성을 줄이려고 금리를 높이면 세계 최고의 가계부채라는 또 다른 내관에 불이 붙을 지경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금리를 함부로 올릴 수도 없습니다. 이 판에 미국 경제전쟁은 또 다른 패권전쟁처럼 비화되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한 미국도 솔직히 말해서 마냥 우리 편이 아닙니다. IRA라는 법률 아시죠? 전기차 문제부터 이 반도체까지 미국은 사사건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특히 반도체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영업 비밀까지 백악관에 보고를 해야 할 판이 됐습니다. 이러니 지금까지는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문재인 정부 실정 탓으로 돌릴 수 있었지만 그런데 앞으로 1년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다음 총선까지 1년은 경제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국회 상황은 여전히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 하나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입법으로 윤석열 정부를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 해도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런데 이슈를 만들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래서 이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 총선 때까지 민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이 두 분이 민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여기가 다음 총선의 승부의 갈림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김기현은 독배를 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1년은 민생이 어려운 것을 문재인 정권의 실정 탓으로 미룰 수 있었고 또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1년은 다릅니다. 그 어떤 경우도 문재인 정권 탓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권력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아직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어느 하나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얘기한 계획들을 말입니다. 세제 계획과 공공 계획은 더욱 어렵습니다. 윤석열에게는 그럼 어떤 길이 열렸을까요? 저에게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벌써 국민소득은 대만에게도 역전당했습니다. 1, 2월 무역 적자는 186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먹거리 반도체는 미국 바이든이 적입니다. 그런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당장 끝날 리가 없습니다. 그 영향으로 에너지 가격, 곡물 가격은 지금 여전히 높은 수준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높은 수준에 달릴 것입니다. 이러니 국민의힘이 다음 총선에서 최선의 공천을 하고 계획을 호소해도 총선 승리를 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총선을 쉽게 보는 사람들은 정치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자, 어제는 2024년 4월, 그 4월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여론조사 뉴스가 나왔습니다. 눈이 번쩍 뜨이더군요.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을 찍는다. 이 의견과 그리고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을 찍는다. 이 의견 중에 어느 쪽이냐를 물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리서치가 3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 동안 조사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현 정부를 지원해줘야 하므로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러니까 여당을 찍겠다 하는 게 43.9%.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야당을 찍겠다는 게 48.1%. 이 두 응답률의 차이는 오차범위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만한 차이면요. 몇십 석 차이를 만들 수 있고 어쩌면 지난번 선거처럼 100대 180의 차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는 무서운 겁니다. 이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긍정평가는 얼마일까요? 40.4%. 반면에 부정평가는 그것보다 무려 15.5%포인트가 높은 55.9%였습니다. 긍정평가를 한 응답자들은 그 이후로 노동개혁 추진을 40.8%로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번에 이 민노총과 벌이고 있는 일종의 전쟁이 득점 포인트였던 겁니다. 그 다음에 한미동맹 강화가 17.4%, 그리고 경제 및 민생 대책이 11.8%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제를 잘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국민들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11.8%. 자, 부정평가 응답자들은 정반대입니다. 경제 및 민생 대책 소홀이 무려 26.9%. 그리고 바로 문제의 인사 문제. 측근 편중 인사 및 부실 검증 23.6%였습니다. 즉 정순신 사건이 정말 컸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할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앞으로 4년이나 남았는데 말입니다. 그러자 잘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52.6%.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44.2%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KBS에 가서 이 윤석열 정부 1년에 몇 점을 주겠느냐 물었을 때 아직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70점을 주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미래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를 하면 80점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걸 부인해서 설명을 드렸죠. 한편 응답자들은 2월 27일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서는 52.1%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그걸 두고 잘된 결정이라고 응답한 분은 39.3%에 불과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분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 응답자들이 한쪽에 치우친 사람들이 아니다. 이념에 편향된 분들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러니 저는 김기현 대표가 들고 있는 잔이 축배라기보다는 독배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분이라고 하더군요. 전모 씨가 어제 그러니까 9일 오후 8시 50분쯤에 성남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날 오후 7시 30분쯤에 외출해서 돌아온
전 씨의 아내가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서 119에 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소방대원이 경찰관과 함께 문을 개방하고 들어가 전 씨를 발견했습니다. 전 씨는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 행정기획조정실장을 지냈고, 그리고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후에는 당선인 비서실장과 도지사 비서실장 등을 지냈습니다. 2019년 7월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그러니까 GH, 이 경영기획본부장을 맡았고 사장 직무 대행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전 씨가 최근 언론을 탄 것은 2019년 김성태의 모친상의 조문을 가서 상방울과 북한 측의 경협 합의서 체결을 축하하며 대북 사업의 모범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진 때문입니다. 이재명 측은 당장 공식 입장을 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로써 이재명 관련 인물 중에 숨진 사례가 벌써 전 씨를 포함해 지금까지 5명에 이릅니다. 어쨌든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화 아수라 아시죠? 아수라를 보는 느낌이 들어 그저 아득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